강의를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몇 명이 지금 107명. 오케이. 네, 이게 첫 경험이라서 저도 굉장히 설렙니다. 오늘 좀 우왕좌왕하고 어리둥절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좀 여유롭게 너그러이 봐주시고, 이 원래 첫 경험은 좀 설레잖아요. 어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첫 경험. 저는 지금 방금 이빨도 닦고 왔어요. 혼자 있는데 뭐 이빨까지.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거 앞으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랑 8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약 8주간. 더 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정말 오래 했었어요. 생협에서 할 때.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8주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지금 질문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제가 수시로 볼게요. 근데 제가 다 답변을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댓글을 놓칠 수도 있고 또 뭐 이거 보더라도 흐름이 깨져서 강의 흐름이 깰 수가 있으니까. 원래 라이브로 우리가 강의를 해도 중간에 막 질문을 받지는 않잖아요. 또 보더라 보통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을 따로 가지니까. 근데 이게 중요하고 시적절한 질문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볼 때는요,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댓글들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시선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글을 올릴 거예요. 거기에 댓글 형태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또 답글을 달거나 좋은 질문 같으면 다음 강의 때 그 질문을 소개하고 그럴 거예요. 네,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채널에 들어오시면 항상 위쪽에 보면 홈 있고 비디오 있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커뮤니티 게시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개인 건강 문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실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들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원격으로 상담 진료를 하게 되면 물론 제대로 된 진료가 될 수도 없지만 미국 의료법에 의해서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이 없다. 그런 경우는 제가 질문을 못 봤을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답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미 다른 분께서 좋은 답글들을 이렇게 달아놨으면 제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민감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공개적인 답변은 제가 회피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다 같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얻어지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강의는 1시간을 넘길 거고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마무리가 될 거예요. 라이브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그 다시 보기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지금 현재 라이브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전부 다 다시 보기가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기본적인 안내는 다 된 것 같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환자혁명 책을 토대로 처음에는 환자혁명 책 읽기로 시작한 게 된 거잖아요. 환자혁명 올해 새해가 돼가지고 카페에 계신 분 중에 한 분께서 새해가 됐으니까 환자혁명 책을 한번 정독하겠다고 그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면서 전 독서 모임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 같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됐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강의를 더 하자. 환자혁명 책에 대해서 보완해 드릴 내용도 많고 제가 추가 설명해 드릴 부분도 많으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한 건데, 요즘은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좀 인식이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지난 5년, 6년 전에 비하면 제가 환자혁명 책을 쓸 당시만 해도 지금이랑은 또 많이 다르고, 적어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 건강 관련 컨텐츠가 또 범람을 하고 있죠. TV에서는 홈쇼핑 이런 데서 그렇죠. 그리고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쇼닥터들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방송을 하는데 그 내용이 썩 그렇게 어떤 특정 물건을 팔기 위한 컨텐츠인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근데 이 건강 정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이거 주식 투자 정보랑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유해한 정보가 더 많아요.
주식 정보가 뭐 좋은 정보가 많나요?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쓰레기 정보인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건강 정보도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를 띄우려고 작업을 하듯이 하는 것처럼 특정 의료 행위나 아까 말한 뭐 특정한 보충제, 영양소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워낙 많아 가지고 약간 그런 불필요한 정보, 잘못된 정보가 많고, 두 번째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남한테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브로커한테 내 돈을 손쉽게 맡기나요? 못 맡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건강은 쉽게 의사한테 맡기죠. 그렇게 한다고 배웠고 습득이 됐고,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 정보의 불균형도 되게 심각합니다. 건강 정보도 그렇고 주식 정보도 그렇고 정말 좋은 주식 정보들은 나한테 안 온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건강 정보도 관심 있는 분들만 관심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 건강보다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리가 뭐 지난 코로나 몇 년 동안 봤잖아요. 주식 열풍이 불었잖아요. 하루에 주식 계정 하나가 10만 개씩 생겼다 그래요. 며칠 동안. 그 정도로 너도 나도 다 주식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가 뭐 올게닉 유기농 식품은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차는 BMW 타고 싶고, 그만큼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정말 중요한 거를 알면 먹는 거에 돈을 더 쓸 텐데 내 몸보다 남들 눈을 의식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수명은 늘어났는데 뭐 당뇨, 고혈압, 암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미국의 의료 비용은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의료 비용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그 뭐 제일 건강하냐? 돈을 많이 쓰니까. 그건 아니죠. 미국 사람들의 건강 관련 성적표가 되게 초라해요. 건강 지수가 240개, 조사를 한 240개 국가 중에서 92위. 그리고 수명은 60이었어요. 그 장수, 일본이 항상 1위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굉장히 가까워요.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 훨씬 오래 살죠. 그리고 신생아 사망률도 되게 중요한데, 태어나서 첫 한 달간 사망하는 비율. 이거 보통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열악한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미국이 41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의료는 아닌데, 그런데도 뭐 세계 의료계의 리더 역할을 미국이 여전히 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코로나 감염병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CDC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가 전 세계로 퍼지는, 거기서 나오는 게 완전 신성시대. 그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 미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암에 걸리면 존스 홉킨스 가가지고 수술을 하러 비행기 타고 암 치료를 하러 미국으로 온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 일이냐는 거죠. 건강은 의료비 지출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가는 데가 병원이에요.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하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내가 운동을 하고 밤에 잠도 충분히 자고 생협 같은 데 다니면서 유기농 음식 먹고 마트에서 아무거나 사 먹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 이런 거 삼가하고, 그리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서 스트레스 관리도 잘 되고, 그런데 건강검진은 하지를 않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누가 더 건강하겠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건강검진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랑 할 거 다 하지만 건강검진 안 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정상이냐고요. 두 번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유난 떤다고 그러죠.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유난 떠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신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건강검진 한답시고 전날 밥 굶고 내시경 한다고 장 정결제 그거 마시고 하루 종일 병원에 가서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난 떠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지 말고 평소에 운동이나 제대로 하고, 아니 술 담배나 끊고 밤에 잠이나 잘 챙겨,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가치관의 혼돈 그리고 속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두 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건강관리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 잘못된 건지, 뭘 바꿔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몸의 대사를, 기본적인 건 우리 내 몸에 원래, 여러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인식도 안 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잖아요.
근데 밤에 놀기도 하겠지만 밤새고 업무를 하기도 하고 과제를 하기도 하고 시험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잠도 희생해 가면서 운동도 못 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진짜 몸에 안 좋은 건 저도 앉아서 방송을 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생활 습관, 움직이지 않고 음식은 아무거나 먹으면서도 우리 몸이 알아서 대사를 잘 해 주니까 고마운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실은 엄청난 거죠. 우리 몸의 이 대사, 정상적인 대사가 되면 그 사람은 그냥 건강한 거고요. 이 대사가 하나둘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여기도 아구가 안 맞는 게 우리 몸의 대사거든요. 앞으로 그걸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장 내 몸의 대사를 잘못 망가뜨리는 잘못된 정보들, 당장 오늘부터 바꾸실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건강 관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 그리고 내 몸의 대사를 망가뜨리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 네, 이렇게 두 가지인데 들어볼 만 하겠죠. 괜찮으시죠? 네. 오케이. 자,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생협에 강의를 하러 가고 이러면요.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많았어요. 한국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처방약을, 지금 현재 처방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이 댓글창에 그냥 예라고 써주세요. 예. 아니면 약, 예. 둘 중에 하나. 약이라고 쓰면 약을 먹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고, 예라고 쓰면 처방약을 먹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라이브로 강의를 할 때는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오! 예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자, 네. 이제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약을 먹고 계시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뭔지는 모르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먹으라니까 약을 먹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면 좋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약이 그리고 한 10가지 되다 보니까 진짜 무슨 약인지 다 알 수도 없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냥 먹으라니까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믿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준 비타민이면 안 먹을 수 있죠. 근데 의사가 준 고혈압 약은 며느리가 준 비타민이랑 오메가3랑 무게가 다르다고요, 느낌이.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그냥 먹는 거예요. 예. 별다른 의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만 가면 믿음이 참 좋아지세요. 교회보다 병원에 가면 믿음이 더 커지시는 것 같아요. 의사가 약 먹으려면 먹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은 빨리 수술하고, 의사가 옷 벗으려면 벗고, 목사님이 그러면 큰일 나는데. 의료계랑 병원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신뢰가 대단합니다. 코로나 때 보셨죠? 마스크 쓰라면 쓰고 백신 맞으라면 맞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10가지 약을 먹지는 않았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혈압이 높아서 이 혈압약이 바로 처방이 됩니다. 혈압이 높은 환자한테 의사가 약을 처방하지 않고 한번 봅시다 하는 의사 봤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의사가 그 약 판다고 뭐가 남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의사는 처방만 하는 건데 뒤로 남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쨌든 의사는 약을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바로 처방을 하게끔 돼 있죠.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를 그냥 집에 가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콜레스테롤은 조금 지켜봅시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혈압 같은 경우는 너무 높으면 아예 미국에서는 병원 밖을 못 나가게 해요. 집에 가라고 했다가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응급실로 가시라고 했다가 환자가 가다가 응급실로 안 가고 집으로 가다가 쓰러지면 의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 환자를 붙잡아 놓고 응급실에 전화를 하죠. 그래서 응급실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게끔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정도 혈압이 높지 않더라도 혈압이 어느 정도 높으면은 의사가 그냥 보내주지는 않아요.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약을 처방해서 이거 드세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가끔 하고 무섭게 환자가 약을 안 먹을 수가 없게끔 그런 표현들을 하시죠. 언제 쓰러지실지 모릅니다. 이런 말들. 예. 그 정도. 근데 의사들은 이제 그게 당연히 의사의 업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는 그 약물로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이 그거잖아요. 다른 걸로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고 무조건 약을 처방하는 게 의사의 주 업무예요. 딱 그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해서 혈압을 쟀다가 혈압이 높았더니 혈압약을 먹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콜레스테롤 약이 처방을 돼서 먹기 시작하면 그 약들 때문에 속을 버리니까 소화제나 역류성 식도염을 또 타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고혈압 약이 부작용 때문에 근육통이나 신경통이 생겨서 아프니까 진통제나 소염제 먹고 나이 들어서 관절염이 생겨 가지고 자기 나이를 탓해요. 중간에 면역이 저하돼 가지고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이 되면 항생제 먹기를 몇 번을 반복해요. 방광염이 걸렸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약으로만 혈압을 관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뇨도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요. 당뇨랑 고혈압이랑 알고 보면 같은 병이거든요. 고혈압이 있는데 혈압을 낮춘다 그래 가지고 혈압만 낮췄지 그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똑같으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게 아니니까 다른 병들 다 똑같이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씩 약을 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혈압이라는 것도 약으로 조절이 잘 되면 다행인데 조절이 안 되니까 고혈압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추가를 해서 아침 저녁으로 다른 약을 먹거나 하면 금세 약이 5-6가지로 늘어나는 게 몇 년 사이에 이뤄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다 약 하나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을 보면 약을 아예 하나도 안 드시거나 아니면 약물을 한 10가지 가까이를 먹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지금 40-50대에 혈압약 하나 드시고 계신 분들은 평생 그 약 하나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 하나만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약으로는 못 고친다는 뜻이죠. 정말로 못 고칠까? 아니면 뭘 고쳐? 나 그냥 약으로 혈압약 먹으니까는 혈압 잘 나오니까 좋은데 뭐 편해.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우리 몸이 이렇게 창조가 되었을 때, 아니면 진화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평생 그 약을 먹고 살라고 만들어진 몸이 아닙니다. 제가 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집안 유전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뭐 암,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다 유전이래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것도 유분수지. 병이 걸렸는데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조상님들은 우리처럼 병 많지 않았거든요. 당뇨, 고혈압 이런 대사질환 뱃살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전이라고 유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은 내가 자기 변명이나 위안은 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운동 안 해서 내가 음식을 막 먹어서 내가 관리를 못해서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유전이니까 조상 탓. 근데 그런 생각은요.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결정론인데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환자혁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평생 약 먹는 거 말고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근데 실제로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도 유전병이야. 유전의 유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암 같은 병의 유전적인 영향력이 8%도 안 된다고요. 나머지는 다 환경이고 습관이에요. 하지만 이 습관이 유전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유전병은 맞아요. 운동을 안 하는 습관, 좋아하는 음식들이 부모랑 자식이 똑같은 그 입맛, 생활 태도, 스트레스 받는 그 정도, 스트레스를 해결을 못하고 쥐고 사는 그런 것들 유전된단 말이에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습관들이 병을 키운 건데 그걸 마치 DNA, 세포 속에 있는 DNA 유전이라고 속는 거예요.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사주팔자처럼. 나는 내가 47이 되면 여름철에 고혈압이 와서 약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유전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유전은 이게 제네릭이 아니라 요즘은 에피제네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제네릭 앞에 에피제네릭. 그러니까 후생학. 유전 이외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 네, 그렇죠. 가족력이죠. 네. 근데 이제 습관을 바꾸는 게 어쩌면은 유전자를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병이 있는데도 담배를 못 끊는 분들 많잖아요. 폐암인데 담배 몰래 피는 분도 있어요. 폐암 환자 중에 담배 끊는 비율이 40%밖에 안 된답니다. 네. 고혈압인데 운동 안 하고 술, 담배 계속하고 단 음식만 찾는 분들을 비난하고 꾸짖을 마음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들은 그럴 걸 알기 때문에 평생 고혈압 약을 먹는 게 정당화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타협을 했을 때 얘기고 마음 상하지 마시라고 달래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진실은 진실이니까. 근데 아파도 우리가 진실만 말하고 아픈 데만 패자면 다 본인 탓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힘도 본인한테 있습니다. 희망도 드렸어요. 때리지만 않고 반창고도 붙여드렸자고요. 아이들이 먹는 거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나는 이미 늦었어. 하지만 나는 내가 늦은 게 끝이 아니라 내 자식이랑 내 손자까지 내가 이미 늦었어. 하면서 패배주의에서 나오는 그 태도 때문에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네, 감사합니다. 리사정님이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자녀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몇 년 전에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환자혁명 책 나오기 직전에. 근데 그 유방암이 걸리지 않았어요.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암 절제한 게 아니라 멀쩡한 유방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님이랑 이모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집안에 유전자가 있다. 믿는 거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 유방암을 일으키는 똑같은 유전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BRCA1, BRCA2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멀쩡한 유방이지만 미리 잘라낸 거예요. 유방이 없으니까 유방암에 걸릴 수 없죠. 제가 자궁암에 걸릴 수 없듯이 유방암은 못 걸리겠죠. 근데 암에 걸리는 원인이 우리가 발암물질 하지만 그 발암물질 하나로 암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결국은 내 몸이 건강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암세포 하나를 억누르지 못해서 발암물질은 늘 있어요. 늘. 발암물질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디 저기 티베트의 산꼭대기에 살지 않는 이상 다 우리는 공해 환경 호르몬에 노출돼 있고 돌아보면은 내 자동차만 타고 시동만 거기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거 자동차 안에 접착제 모든 게 다 발암물질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데 그 발암물질 하나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BRCA1, BRCA2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그 유전자가 있으니까 100%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게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지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뉴스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지하고 박수를 보냈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의 상징인 유방 따위는 가감하게 포기해버리는 신여성, 마치 여권 신장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이랑 이렇게 맞물리면서 여권 신장에 앞장서는 듯한 깨어있는 여성으로 보이는 그런 페미니스트 이미지로 각인이 됐고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미친 거죠. 수술을 한 의사나 수술을 받은 졸리나 편도선 자꾸 붓고 불편하니까 우리가 떼버리고 이제 냉장 떼버리고 그런 식의 접근을 어려서부터 쭉 해왔던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까지 유방 대단하다고 특별대우 해줄 필요 있어? 떼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전이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도 합니다.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을 제거 수술을 했다고 해서 가슴이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성형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하죠. 그래서 전부 다 아마 더 이쁜 가슴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유방을 제거 수술을 하고 언론의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게 마케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브라카 유전자를 검사해서 미리 사전에 제거하는 수술을 홍보하기 위한 유명한 스타를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안젤리나 졸리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가 곧 난소암 예방을 위해서 난소도 제거할 거라고 했어요. 이제 아이를 낳을 일은 없으니까 더 이상. 근데 그 다음 소식이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바뀌어서 안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잘 모르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혹시 질문이 있나 보는 거예요. 칭찬을 하나 보는 게 아니라. 2005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지역의 나이지리아 출신의 흑인들이랑 실제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흑인들 그 고혈압 발병률을 비교를 했어요. 그 결과 시카고 지역에 사는 나이지리아인들은 전체 인구의 20%만 고혈압이었어요. 근데 나이지리아에 있는 흑인들은 불과 7%만 고혈압이었어요. 20% 대 7%. 이것도 옛날 연구예요. 요즘은 더 많죠. 근데 이거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죠. 왜? 고혈압은 유전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지리아인이지만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냐. 고혈압이 유전에 의해서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거라면 시카고에 사는 나이지리아인이나 나이지리아 본토에 사는 나이지리아인이나 비슷한 발병률을 보여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중국의 당뇨 환자도 지난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전자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바뀌진 않잖아요. 10년 사이에 중국에서 개방되면서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음식이에요. 서양에서 가공 음식이랑 패스트푸드 잔뜩 들어간 거죠. 마트도 열리고.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암이 위암, 간암이었던 게 폐암, 대장암으로 옮겨가는 추세예요. 더 이상 위암이 아니라고요. 서양인이랑 똑같이 대장암, 폐암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국인의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뭐 불과 십몇 년 사이에? 아니죠. 환경이랑 식습관이 서구적으로 바뀌면서 먹는 음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성 지방을 전부 다 더 많이 섭취하게 됐고, 뭐 지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지방 안에 들어있는 그 사육하는 방식 때문에 건강하지가 않은 지방인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가공식품이랑 이 위험한 식품 첨가물들이 늘어난 게 원인인 거죠. 사람의 유전자가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안 좋은 병들이 생기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겠어요? 환경이나 음식이 오염돼서 그런 거지. 그런 식이었으면 우리 다 벌써 멸종했겠죠. 지금 10대 질병, 10대 질병 10가지 탑 10, 사망률 1, 2, 3위가 암, 심장마비, 당뇨예요. 미국은 심장마비, 암, 당뇨. 어쨌든 미국, 한국 둘 다 3위 안에 심장마비, 암, 당뇨예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암이 흔한 병이 아니었어요. 암 수술하는 걸 한번 의대에서 보려면은 비행기 타고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 수술 한번 열리면 그거 구경하러 다니고 이럴 정도로 암이 흔한 병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남자는 2명 중에 1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에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암에 걸릴까? 이게 아니라 언제 걸릴까? 이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 판인 거예요. 그래서 당뇨 사망률이랑 합병증 환자도 엄청나게 증가했죠. 뭐 심장마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예방 차원에서 먹었던 약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혈압이 높으면 우리가 심장마비 뇌졸중이 위험하니까 혈압을 먹어라.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막혀서 심장마비 뇌졸중이 위험하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라. 당이 높으면 신부전, 뭐 녹내장, 신경통 이런 합병증 위험이 생기니까 당뇨약 먹어라. 다 예방을 하려고 먹은 약인데 하나도 안 줄어들었다고요. 예방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었어요. 심장마비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그럼 왜 먹은 거예요, 약을 도대체 50년 동안. 뇌졸중 하나도 안 줄어들지 않았어요. 뇌졸중은 아시죠? 뇌출혈은 줄어들었어요. 혈관이 터지는. 뇌경색이 늘어났어요. 뇌경색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혈압을 낮춰버리니까 압력 때문에 혈압이 터지는 건 조금 줄어들었는데, 원래 우리 몸은 충분한 혈압이 필요해가지고 그만큼 고혈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약으로 낮춰버리니까 피가 잘 돌질 않아서 뇌에서 제대로 된 영양소를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약 때문에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산소나 영양소를 공급을 못 받으니까 뇌세포가 죽는, 뇌경색이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는데, 뇌출혈이 줄었지만 뇌경색이 늘어가지고 뇌졸중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을 다 거저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 약 리피토를 먹죠. 근데 리피토가 당뇨병을 50% 증가시켜요. 그래서 당뇨약 먹으면 당뇨약 아반디아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2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부작용으로. 집단 소송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안내를 안 해줬으니까. 콜레스테롤 약이 당뇨를 유발하고, 당뇨약이 심장마비를 유발하고, 그야말로 완전 혼돈의 아마게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반디아가 심장마비를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액토스라고 하는 또 다른 당뇨약이 나왔어요. 이게 반사 이익을 얻었어요, 그때. 아반디아가 쭉 퇴출되니까. 한참 잘 팔렸는데,
처방이 잘 됐다고 할게요. 한참 처방이 잘 됐는데 그 액토스마저도 또 루이지애나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액수가 90억 달러입니다. 9조 원. 지금 환율로 하면 뭐야? 12조 원, 11조 원. 그 정도. 벌금형을 받은 이유는 이 약이 부작용으로 간암이랑 방광암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사실을 숨겨오다가 적발된 거예요.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라 숨겼다고요, 제약회사가. 벌금은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실수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 사실. 그래서 보통 당뇨약이 뭐 간 손상이나 간암을 일으키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걸 지금 처음 들으셨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소송이 걸릴 만큼,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는 숨기고 싶을 만큼 그 정도의 위험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마비 백신 많이 접종받는 심근염 있고 심낭염, 요즘 젊은 10대 애들도 심장마비가 많이 생겼잖아요. 젊은 애들한테 없던 병.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병은 하나둘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그만큼 점점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음식도 문제였고 뭐 환경 호르몬도 문제였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백신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뇨나 고혈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됩니다. 나 약 잘 먹고 조절되고 있어. 괜찮아.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원인 제거가 안 돼서 몸에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숫자만 정상 수치에 맞춰놓고 이게 나오고 혈압을 쟀을 때 혈압만 정상으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가 좋아요. 혈압만 정상이면 혈관이 안 터지고 심장마비가 안 걸릴 거라고 믿으면 좋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암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대의학에서 암 표준 치료는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그중에서 대표 주자는 여전히 항암 치료. 그렇다면 항암 치료가 계속 발전이 되고 진화가 돼서 말기암, 아이고야 화면이 사라졌네. 항암 치료가 계속 발전이 돼서 진화가 돼서 그러면 말기암들의 지금 생존 확률이 올라간 것 같으세요? 올라갔어요. 되게 미미하게 올라갔어요. 말기암. 근데 이 항암 치료 부작용을 낮추는 약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예전에 비하면 좀 치료받기가 수월해졌다는 뜻이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생존율은 조금 더 오래 산다는 뜻이지. 8개월 만에 평균적으로 8개월 만에 돌아가시면은 12개월. 이렇게 미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이 나아서 이제 자유롭게 암이 없는 이거를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12년 벌써 10년 전, 11년 전 10월 달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미국 학술지 중에서 제일 그 자마라고 미국 의사협회가 AMA거든요. 거기 앞에 J 저널 붙여가지고 자마라고 하는 최고 저명한 학술지가 있고 영국에는 미국에 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폐암과 대장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을 비교했는데 여전히 2.3%예요. 그러니까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요법이나 화학요법 그리고 수술, 방사선 처리 이런 거는 꾸준히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암 전문의의 수입의 3분의 2가 항암제 처방에서 나와요. 네. 다른 당뇨약 고혈압약처럼 처방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약을 사서 항암제를 처방하고 수익을 먹게끔 돼 있어요. 암만. 한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암 전문의들의 뭐 연평균 수입이 25만 불, 30만 불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항암제 수입이 7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 뭐 의사들은 약 처방만 하고 그 약 판매에서 이윤을 남기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유일하게 온컬러지스트, 암 전문의들만 수입을 남겨도 괜찮게 돼 있어요. 한국은 그거를 못하지만 항암제 가격이 미국처럼 비싼 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 수가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보상을 받는 게 있죠. 미국처럼 남기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진찰비가 비싼 거는 이해를 하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했고 정보랑 능력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 근데 그 약값이 이제 항암제 같이 실제 원가는 막 7불, 8불 하는 게 200불, 300불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암이기 때문에. 다른 병이면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암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우리가 버섯을 암 환자한테 그렇게 팔면 욕 먹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뭐 후코이단 이러면 후코이단이 면역에 좋다 그래 가지고 암 환자들을 상대로 파는 후코이단이 몇백 불씩 하면 보기 싫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암 치료도 전혀 다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암 환자가 죽기 전에 사용하는 의료 비용이 평균 20만 불이 넘습니다. 2억 5천. 그중에 약값으로만 10만 불이 나가는 거예요. 1억 2천. 왜? 그게 뭐 오바마 케어, 미국은 한국처럼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다 커버되지도 않아요. 한 60%만 커버가 되고 그 나머지는 내 손에 5만 불, 5천만 원 이상은 들고 있어야 뭐 누구 다른 사람 아니면은 뭐 국가나 병원에 의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입장에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예방밖에 없죠. 의사들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항암제만 처방하는 걸까?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의사들이 다른 가능성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설문조사가 있는데, 환자 혁명에 나오는 내용이죠. 캐나다 맥길 암센터에서 암 전문의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응답자의 75%가 내 가족, 아니면은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을 거라고 답을 했어요. 75%. 일반 의사들도 아니고 소아과 의사 아니고 암이랑 암 치료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암 전문의들이 본인들이 환자한테 항암 치료를 하면서, 하지만 4명 중에 3명이 항암 치료를 거부한다? 이게 약간 의미가 있는 수치죠. 5명 중에 1명이 그랬다면 모를까. 근데 환자에게, 그것도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 암 환자한테 항암제를 처방하면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데 그걸 암 죽인다고 항암제를 처방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못하는 게 없으니까 현대의학은 그나마 제일 과학적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은 과학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미국의 OTA라고 있어요. 기술평가국, Office of Technology and Assessment. 여기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는 거, 의사들이 과학이라고 믿는 거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치료 효과를 들었다거나 어떤 치료에 대해서 반응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이 환자분은 자기가 처방을 하면서 관찰을 해서,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어대로 그냥 이거는 그냥 개인의 어떤 경험에 비춰가지고 굉장히 낮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학은 의학 논문이에요. 제가 좀 아까 의학 논문을 거론을 했지만 그 자마나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같은 유수의 의학 논문에 나온 것들을 의사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국의 기술평가국 OTA에서 조사했는데 의학 연구 논문들, 그 논문들 중에 단 1%만이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아주 공정한 시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10%가 아니라 1%.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숫자랑 되게 동떨어져 있잖아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방송이 끊기지 않았죠? 괜찮죠? 예.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학적인 논문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데 1%만 깨끗한 논문이고 10%는 제약회사에서 돈 받은 논문이래. 이거 문제 있죠. 제약회사에서 3분의 2 이상 모든 다 연구 과제를 내려줘요. 이거 연구해봐. 이 성분 연구해봐. 그렇게 연구 과제를 거기서 받다. 그래서 연구비를 타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가 신약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게 특정 신약을 이제 회사 매출이랑 직결이 되잖아요. 제약회사 매출이랑 직결이 되니까
이 제약회사의 수익이랑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만 된다고요. 제약회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연구들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인류가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인류가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을 순수한 마음에 과학자들이 자기 주머니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제약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그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윤 창출을 해서 이 주주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사업 목적이에요. 그 대표이사, 제약회사 CEO들의 최대 관심사예요. 주가가 떨어진다, 수입이 떨어진다. 대표이사 옷 벗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건강 관리를 맡겨놨으니까 제대로 돌아가겠냐는 거죠. 건강한 사회가 되면 제약회사들은 망합니다. 진짜로 망해요. 같이 뭐 어떻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망해요. 대형 병원들도 망해요. 사람들 약 대신에 뭐 비타민, 영양제, 식이요법, 뭐 식생활 개선, 사람들이 이런 거를 선택하면은 제약회사 주가 떨어지겠죠. 네, 환자들보다 의사들이 이제 약을 더 의지를 하는데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약밖에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이 딴 거 뭐 있어요? 약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처방 패드 뺐으면은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약회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의과대학 1학년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의학만이 전부인 것처럼, 과학인 것처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본인이 선한 양심을 가지신 건 알겠는데 그 이윤을 따지는 이 거대 기업, 이 시스템의 양심이랑 평범한 개인의 양심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효과는 미미하지만 독성이랑 부작용이 강한 그 항암제가 별다른 대안 없이 그냥 여전히 처방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마르시아 엔젤 박사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그 아까 말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편집장을 지내다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이 논문들을 심사를 하는데 다 엉망인 거예요. 개판이다 이거. 그냥 신물을 느껴가지고 더는 못해 먹겠다. 그래서 스스로 편집장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 현재 의료 시스템의 부패랑 타락, 이 문제점들을 고발하는 저술 활동을 하고 있죠. 환자협력 책에서 소개해드렸죠. 근데 제약회사들이 얼마만큼 힘이 있냐면, 오늘 신기한 게 제약회사는 항상 벌금형만 받아요. 2008년에 중국의 분유에서 멜라민 나왔을 때 분유회사 사장이 사형당했어요. 뉴스 보셨나요? 네, 막 울면서 사형당했어요. 근데 제약회사는 가벼운 벌금형이에요. 90억 달러가 가벼운 벌금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약의 몇 달치 세일즈 판매 수입에 불과하니까 몇 주에서 몇 달만 팔면 그 돈 다 뽑아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마케팅 비용이죠. 사업 비용. 그러니까 원래 이런 벌금도 다 미리 비용으로 잡아놓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의의 실수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제약회사가 벌금을 받을 때는 항상 위험성이나 아까 말씀드렸죠. 부작용, 그 연구 결과를 숨기다가 들통이 나서 벌금형을 받는다고요. 2만 명이 죽었는데 이게 선의의 실수가 아니라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악의적이고 이제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매출에 있기 때문에 악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6년에 바이옥스라고 하는 진통제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6만 명이 죽었습니다. 알려진 것만 6만 명이에요. 그때도 제약회사가 이 부작용을 미리 알았는데 숨겼어요. 심지어 근데 문제는 FDA도 알고 있었어요. 식약처. FDA는 약을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둘이 같이 감추다가 결국 들통이 나서 약이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60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60억 달러가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제약회사한테는 그 당시에 3주치 매상에 불과했어요. 그 문제가 된 약의 3주치 매상. 그리고 이 제약회사의 사장은 어떻게 됐냐. 중국처럼 사형을 당한 게 아니라 옷을 벗긴 벗었는데 회사에서 옷을 벗고 엄청난 퇴직금을 받고 FDA 식약처의 고문으로 취직했어요. 이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럼 후임 사장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무런 경각심이 안 생기겠죠. 우리가 FDA 난리를 치는 FDA 승인받았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FDA 승인받았다가 퇴출된 약물의 리스트만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많아서. 승인은 받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미국 FDA는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쥐락펴락해요. 아니 내 품에 안고
치마 폭에 감싸고 데리고 놀아요. 거기 직원들 뭐 월급, 회식, 여행 경비 다 내줍니다. 전체 식약처 직원들의 전체 예산의 50% 절반 제약회사에서 지원이 나와요. 일반 국민들보다는 제약회사한테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그쪽을 더 섬기겠죠. 국민들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식약처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질병 퇴치나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싸우는 공익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하나의 기업일 뿐이에요. 대표이사, CEO는 매출을 키워서 주가 올리는 게 주 사업 목적이에요. 질병 퇴치? 하면 큰일 나요. 제약회사 망해요. 워싱턴에 로비를 가장 많이 하는 산업이 제약회사예요. 군수, 뭐 석유 이런 게 아니라 제약회사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다 그렇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만 놓고 보면 공산주의가 완벽한 사회로 보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평범한 사회니까.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 없이 안 느끼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다 같이 가난할지언정. 소외계층이 없는 완벽한 지상낙원. 하지만 이 공산주의가 타락하듯이 이 모든 시스템은 다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의료계를 알려면요. 경제를 알아야 되고요. 경제를 알려면요. 정치를 알아야 되고요. 정치를 또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고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지만 어느 하나 뚝 떨어져 가지고 한쪽만 들여다본 다음에 뭘 파악하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러면 이제 유전자도 우리가 유전자도 아니다. 약 먹지 말아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쭉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 나갈 거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좀 들으시고 힘 빠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실은 이게 힘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쭉 과학계, 의료계가 얼마나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본인들도 확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확신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지 확인을 했잖아요. 당뇨, 고혈압, 암 통계적으로 발병률도 지금 가장 높고 10대 질병 중에서 탑 3.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하지만 꼭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기존의 건강 상식대로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접근을 하면 그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고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통계보다 훨씬 더 나은 확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 자주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고요. 평소에 예습, 복습, 숙제 전혀 안 하고 모의고사만 자주 보는 게 여기예요. 건강검진은 시험 보는 거잖아요. 모의고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매일 떨리는 거죠. 건강검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보험은 국민보험공단에서 해주는 보험이 아니라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가 아니라 정기검진을 자주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건강한 먹거리부터 챙기는 데 있습니다. 밤에 잠 잘 자나? 이거부터 해요. 내가 운동을 했나 안 했나? 사소한 것들부터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문제는 먹거리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 건강하게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마땅하게. 예. 그런 의미에서 생협 다니시는 분들, 생협 이런데 어느 정도는 박수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병원 홈페이지에 잘 먹으면 약이 필요 없고 막 먹으면 약이 소용없다. 잘 먹으면 약이 필요 없고 막 먹으면 약이 소용없다. 우리가 이제 병의 이름을 안다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암은 혹은 이제 암이라고 하면 혹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이 혹을 보고 이걸 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혹은 증상이지 병이 아니죠. 그래서 암덩어리만 없애는 치료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곰팡이처럼 뭐 습하면은 또 곰팡이 아무리 청소해도 또 생기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고혈압도 증상이거든요. 혈압이 높은 게 그거 진단이 아니에요. 진단이라고 하는 건 병의 원인을 잘 찾아내는 우리가 이게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혈압 딱 재보고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이네요.
이거 증상만 알려준 거지 이건 진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의학은 모든 걸 증상에만 집중을 해서 진단을 내리고 증상만 치료를 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응급 상황으로 봅니다. 지금 혈압이 높으면 혈압이 높은 게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근데 혈압약 반드시 부작용이 있죠. 하지만 그 부작용이 생기면 어때? 그때 가서 그거에 대한 처방이 또 있으니까 약은 또 있으니까. 예. 혈압약 먹으면 주로 위장장애가 생기는데 뭐 승질 급한 선생님들은 위장약을 미리 처음부터 같이 처방해요. 혈압약 먹으면 아플 거니까 위장약 같이 처방한다고요. PDR에 등록된 약 가지수만 25만 개가 넘습니다. 항생제를 근데 제외하고 그중에 항생제가 한 500개 정도 되는데 그거 빼고 한 24만 9,500개 그 약들 중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약은 하나도 없어요. 다 증상 완화제예요. 살면서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약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 싫어하니까 열 나면은 열 내리고 싶고 열 나면 열 좀 나게 놔두면 되는데 쉬면 되는데 기침 나오니까 뭐 콧물이 나니까 뭐 설사하니까 그 설사 빨리 다 내려버리는 게 낫거든요. 탈수로 설사를 너무 많이 해서 탈수로 죽는 거 아닌 이상 아니면 구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 무슨 증상 뭐 감기도 감기약 감기 치료제가 다 증상이죠. 감기를 고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 많이 배우셨죠. 바이러스가 뭐 그런 증상을 일으키나?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랑 싸우고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우리 몸이 일으키는 증상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항암제, 구토하잖아요, 환자분들이. 독극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응? 아니 안 그러면 내가 잘 살다가 왜 내 나이가 50이 되니까 고혈압이 생겼을까? 원인을 알아봐야죠. 알아야 고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혈압약 먹어서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면 마음을 놓아도 될까? 이게 아니라 혈압이 왜 높아진 걸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같습니다. 어저께 사실 혈압에 관한 영상을 제가 올렸죠. 혈압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이게 잘 돌고 혈관의 건강이 원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처럼 근육이 혈관은 그냥 빈 관이 아니라 근육인데 근육이 잘 유지가 되고 이 혈압을 조절하는 교감신경 내 신경이 막 교감신경이 막 항진돼 있지 않고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균형이 잘 맞고 피가 맑고 깨끗하고 그러면 혈압은 올라갈 일이 없죠. 나이가 드니까 혈압이 보통 생기는데 나이가 드니까 심장이 힘이 세져 가지고 혈압이 너무 세니까 심장 워워워 참어 그러면서 혈압을 심장이 세게 못 뛰게끔 해서 혈압을 내려주는 게 정상이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혈압은 보통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데 나이 들수록 심장이 세져서 혈압을 올리는 게 아닌 거죠. 심장이 온몸에 피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한순간도 피가 돌지 않으면 죽죠. 근데 온몸에 이렇게 피를 보내는 이유는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온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다 다. 그리고 노폐물 빼오는 거고. 근데 세포는 이 산소랑 영양소가 없으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요즘 먹는 음식은 영양소가 없잖아요. 순가공식품에 채소나 과일도 이거 땅속에서 미네랄이 고갈된 토양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비해서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영양소가 충분하다고 해도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영양소가 없는 상태에서 심장이 더 열심히 혈압을 돌려야 되는 것밖에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혈관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압력을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막 헐떡거릴 때 헉헉거리면서 혈압을 재면 180도 넘죠. 근데 우리가 그걸 고혈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운동을 자주 해서 혈관이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그 사람은 평소에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죠. 전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혈관에 있는 근육들도 힘도 하나도 없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혈압이. 네. 당뇨랑 고혈압 그리고 비만이 다 같은 병인 거 아시죠?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 그러고 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보는데 뭐 증상만 다르지 누구는 당뇨가 됐고 누구는 고혈압이 됐고 누구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고 증상만 다르지 같은 병이고 결과도 똑같습니다. 맨 끝에 가서는 심부전증,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증, 콩팥이 망가지고 뭐 눈의 모세혈관 망가지고 그건 다 똑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병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도 아니고 아까 그냥 증상이라 그랬죠. 피 검사했더니 당이 높네. 혈당이 높으니까 당뇨, 혈압이 높으니까 고혈압. 이게 아니라 원인을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대사증후군의 인슐린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허기를 많이 안 느껴도 때가 되면은 밥을 먹잖아요. 시간 맞춰서. 점심시간이네. 그러고 점심 먹으러 가자. 배 안 고파도 먹을 때가 있다고요. 중간에 간식 먹어버리고. 저녁 시간이 돼서 또 저녁을 먹고. 거기다 야식 먹고. 젊은 애들이 이러고 사는데 피가 정화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당이 들어오니까. 그걸 처리하려고 인슐린이 나와버리고 인슐린이 당을 또 싹 처리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도 피 속에 그 당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음식을 또 먹어서 인슐린이 또 쏟아져 나와가지고 우리 혈관은 완전 당이랑 인슐린이 범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혈관 안에 당과 인슐린이 너무 높으니까 거기서부터 염증이 생기면서 각종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근데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숙제로 하나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뇨가 됐든 고혈압이 됐든 뭐 고혈압에 좋은 음식, 약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뭘 먹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몸의 대사를 바꿔서 고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주로 뭐를 안 먹냐 이걸 찾는 게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거듭난 새로운 것도 아니죠. 원래의 몸으로 원래 건강했잖아요.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야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가 됐든 고혈압이 됐든 가릴 필요 없이요. 뱃살이 나온 게 문제다. 갑상선이 저하됐다. 이거를 다 고치든가 하나도 못 고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당뇨, 고혈압 이거 약 먹고 관리 안 되고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저는 고치라고 약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약은 제가 처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끊으라 마라 이런 말 저는 안 해요. 근데 당뇨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고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으로 되돌려서 그럼 약이 필요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필요 없는 상황이 되자는 거죠. 제 초반에 유튜브 영상 보고 약부터 끊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 어쨌든 당뇨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평생 먹는 약 아니고 고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분들한테는 아마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칠 수가 있는 의사로 바꾸던가 아니면 그 의사한테 갈 필요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본인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남이 고쳐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내가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내가 운동을 하냐 안 하냐, 잠을 자냐 안 자냐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환자 증상만 보고 5분 만에 5분도 안 걸려 1분, 2분 만에 바로 처방전으로 손이 가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용하다고 소문나서 바쁜 의사일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크죠. 한국의 뭐 5대 종합병원의 그 교수님들 오전에만 예약 400명. 이게 눈을 안 마주친다 그러잖아요. 눈 마주치면 환자가 질문할까 봐. 이러고 이러고 처방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명의의 시대는 가고요. 이제 협진의 시대가 왔죠, 사실은.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명의는 누구겠어요? 예. 명의가 왜 없겠냐고요. 명의는 있습니다. 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본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들은 내가 내 병을 내가 스스로 고친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엄두가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의사들은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되니까 십몇 년씩 걸리는 거지. 나는 내 거에 관한 거만 내 거만 관리하고 내 몸만 잘 관찰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 내 몸을 잘 이렇게 관찰하는 이 태도 하나만 바꿔도 벌써 명의가 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고 공부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해되셨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관절염이 있고 염증성 체질이라든가 소염제 처방을 그래서 소염제 처방을 했는데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밀가루 뭐 쌀, 튀김, 설탕 이런 거를 막 먹고 그 소염제를 먹으면 병원에서 약 줬다 그래서 먹으면 이거 소염제는 염증을 낮추라고 먹인 건데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밀가루, 쌀, 소금 아니 설탕, 튀김 이런 걸 먹으니까 한쪽에는 불이 나서 소화기를 열심히 끄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부채질하거나 불쏘시개 뭐 기름을 들이붓는 그런 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고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환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내 명예관에서만큼은 의사만큼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대사를 망가뜨리는 4가지 습관을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4가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아침 식사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분들. 아침 식사 먹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 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채소 먹고 가볍게 먹고 좋아요. 근데 원래는 밥을 먹거나 시리얼을 먹거나 아침 식사로 빵을 먹고 가장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라고 미국에서 팬케이크 먹고 이런 식단 권고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전체 푸드 피라미드에서 70%를 탄수화물을 먹는데 그중에서 심지어 아침부터 근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전에 콜티졸 수치가 높아요, 우리 몸은.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에 천천히 내려와요, 그게. 콜티졸은 원래 오전에 잠자기 전에 잠에서 깨어날 때 콜티졸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콜티졸이 안 나오면 우리는 아침에 못 일어나고 죽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콜티졸이 근데 아침에 그래서 높았다가 천천히 내려오는데 아침부터 내가 오전에 탄수화물을 먹고 많이 내 몸속에 탄수화물이 들어와 버리면 이 콜티졸 수치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콜티졸은 혈당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만 받아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스트레스만 받아도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공복인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굶어도 살이 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 예전에. 근데 콜티졸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이나 근육에 있는 포도당을 갖다가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탄수화물. 그런데 아침에 먹어주니까 이 콜티졸 수치가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요. 아침에. 근데 언뜻 듣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콜티졸 뭐 살찌고 이거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도 망가뜨리고 콜티졸이 나쁜데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있어요. 생체 리듬이라고 그러죠. 우리 서카디안 리듬. 이거는 일정한 게 건강한 거예요. 매일 일정한 게. 아침에 콜티졸 오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자연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아침에 잠에서 깨고 활동을 하면 당연히 필요한 그 콜티졸. 우리가 밤새 굶었지만 이 콜티졸이 나와서 혈당을 끄집어내 준단 말이에요. 남들이 아직 내 몸의 다른 세포들이 아직 잠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혼자 일어나서 밥 짓고 이불 개고 준비하는 애예요. 딱하지 않아요? 콜티졸. 근데 요금 먹고 맨날 안 좋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그러고 아침에 열심히 일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아침에 이 호르몬이 밤새 공복으로 자고 일어나서 공복 상태인 상태여야 콜티졸 반응을 하면서 이 콜티졸이 나오는 건데 이게 생체 리듬이 엉망이 돼버리고 그러면 아침부터 탄수화물을 먹어버리면 콜티졸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밤에 잠 못 자고 맨날 피곤한 사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가지는 게 갑상선 망가지는 거예요. 콜티졸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서 살을 찌우는 호르몬은 맞지만 원래는 콜티졸은 엄격하게 말하면 살을 빼는 역할을 해요. 지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요. 원래는 살 빠지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는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쭉 빠졌다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은 맨날 유튜브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살찐다 그러고 헷갈리잖아요. 전혀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콜티졸 자체는 살을 뺀다고요. 이 응급 상황, 위험한 상황,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황, 갑자기 뛰어야 되는 몸의 자원들이 막 필요로 하는 응급 그런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같이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오는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원래는 자원을 갖다 쓰니까 살도 지방도 다 태워버리는 게 에너지를 갖다 쓰겠다고 다 태워버리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얘가 오래 지속이 되면 코르티졸이 오래 정말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나 혼자 그 호랑이 같은 직장 선배가 너무 좀 이따 갈굴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면 집에 가면 호랑이 같은 아내가 또 바가지 긁을 게 걱정이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코르티졸은 진짜 호랑이가 아니니까 코르티졸이 나오는데 졸졸졸졸 나오면 그 코르티졸이 나오면 코르티졸이 아까 혈당을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혈당이 끌어올리니까는 인슐린도 나와야 돼요. 혈당이 왜 올라갔어 지금? 달리기 할 것도 아니고 호랑이가 쫓아와가지고 달리기 할 것도 아닌데 혈당 왜 이렇게 높아?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걔를 또 끄집어 내리고 굶어도 인슐린이 나온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사람들은 인슐린 반응 때문에 살찌는 거고 근데 급격한 스트레스 받으면 살 빠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급격한 스트레스는 사람이 반쪽이 되고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돼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누구는 스트레스 받고 살찌고 누구는 스트레스 받고 살 빠지고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결국은 근데 코르티졸 호르몬은 원래는 살을 빼뜨리는 호르몬이다. 그 흐름을 깨지 마라. 그러니까 아침에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고치세요. 아침을 안 굶어도 돼요. 굶으란 뜻이 아니잖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걸 줄여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오해, 우리가 두 번째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고쳐야 되거든요. 이거 탄수화물은 몸에 나쁘다. 제가 주범 같기도 한데 그런 누가 이렇게 장안에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어. 저 같기도 한데 이 탄수화물은 몸에 나쁘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무조건. 자, 이게 탄수화물은 독극물이 아니라 원래 영양소잖아요. 원래 나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저탄고지 때문에 탄수화물이 더 안 좋은 경향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단순당 이런 거 안 좋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당이 또 우리 몸에서 혈관에게는 독소긴 해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당을 그래서 많이 먹는 거랑 자주 먹는 거랑 서서히 녹는 당도 아니고 단순당, 콘시럽,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 들으면 갑자기 이렇게 혈당이 확 솟구치고 인슐린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이 그걸 처리를 하려고 어디서 처리해요? 간에서 처리하잖아요. 지방간 되잖아요. 간에서 처리하는 게 또 뭐 있어요? 술이 있죠. 그러니까 알코올, 술이나 그 당은 우리 몸 입장에서는 독이에요. 혈관에게 독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제일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어도 지방간 생기고 술은 안 마셔도 단순당을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데 이 탄수화물 자체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탄수화물 먹으면 무조건 살찌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오해를 푸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탄고지하고 내가 탄수화물을 확 끊었더니 살 엄청 빠졌어요. 저탄고지 짱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거는 탄수화물이 1g당 물을 4g씩 리테인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 줄면은 물이 빠져나가니까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물이 같이 빠져나가니까 체중도 확 줄어들고 부어있는 느낌도 사라지니까 눈에 띄게 외모도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극심해지면 남자 연예인들이 운동해서 화보 찍는다고 운동해가지고 초콜릿 복근을 만들고 막 근데 갑자기 노안이 돼서 오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는 이유기도 해요. 문제는 이 탄수화물을 다시 먹으면 도로 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속 그렇게 먹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살 빼는 효과가 있지만 오래 지속되면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살찌잖아요. 왜냐하면 갑상선이 하는 일은 우리 몸의 대사를 돌리는 일이에요. 몸의 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앞으로 8주간 강조 드릴 건데 정상적인 대사만 되면 우리는 건강한데 여기저기에서 그 대사가 끊겨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갑상선이 하는 일이 대사를 잘 돌리는 건데 몸의 대사가 떨어진다는 갑상선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먹고도 저는 잘 삽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이 50에 뭐 이 정도 몸이면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하루 종일 운동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저탄고지를 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탄수화물 공포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로 먹냐. 앞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방법도 앞으로 쭉 같이 함께 짚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탄수화물을 적으로 보는 것도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하루에 5끼, 6끼 소식 조금씩 소식하는 거. 이것도 완전 잘못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바꿔야 돼요. 그럼 반대로 극단적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좋냐? 아니요. 그것도 바꿔야 돼요. 이게 하루에 5끼씩 먹으라는 거, 조금 소식하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그렇게 먹으라고. 왜냐면은 그거는 근데 당뇨 환자한테 권하는 식사예요. 당뇨 환자분들은 약도 먹고 있겠다. 당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저혈당 쇼크가 오면 안 되니까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혈당 쇼크가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씩 소식을 하냐. 근데 이거는 당뇨병을 치료는 이제 포기한 거예요. 관리 식단이지 치료 식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뇨가 심한 환자분들한테 병원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드시라고 권하는 건 맞아요. 맞을 수 있지만 그 상태로는 이제 더 이상 그분은 당뇨를 고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식사를 하루에 5끼를 먹건 한 끼를 먹건 칼로리는 다 똑같아요. 들어오는 칼로리는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차이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배가 고플 때는 먹어주시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저탄고지 하기로 했어. 아니 나 오늘부터 간헐적 단식 하기로 했어. 16시간 공복할 거야. 그러면서 참고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안 돼요. 콜티졸 나와요. 아까. 콜티졸 호르몬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인슐린이 따라 나온다 그랬죠. 혈당이 오른다 그랬죠. 굶고도 밥 먹은 거랑 똑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뱃살이 찐다고요. 그 몸의 대사는 굶었기 때문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누구는 하루 종일 굶어도 멀쩡한데 저는 24시간 단식을 해도 멀쩡해요. 네. 잘하진 않지만 많이 하진 않지만 근데 뭐 16시간 단식은 뭐 부지기수로 하고 누구는 멀쩡한데 누구는 조금만 먹고 나서 조금만 지나도 당 떨어진다 그러고 또 배가 고 퍽이 진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체질이 문제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체질은 타고난 체질이 아니에요. 그 몸이 그렇게 길들어진 게 문제인데 그런 체질이 되어버린 게 문제인데 그거를 바꾸는데 천천히 바꿔가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몸의 대사를 더 떨어뜨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야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책에 그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그랑 다른 얘기를 제가 계속 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은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통합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8주간 이걸 할 거라고요. 근데 지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그리고 또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밥 먹고 좀 걷자. 당뇨 있으신 분들 밥 먹고 걸으란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칼로리가 우리가 태우는 칼로리는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죠. 기초대사로 태우는 게 75%예요. 이 말뜻은 그냥 먹고 내가 지금 뇌를 쓰고 앉아있고 그냥 숨만 쉬고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도 심장은 뛰어야 되고 소화는 시켜야 되고 장기들은 움직여야 되고 걔네들이 다 근육이거든요. 걔네들이 다 움직이고 뭐하고 하는데 쓰는 게 75%라고요. 운동은 25%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대사량이 이렇게 높으려면은 근육이 몸에 많으면 돼요. 근육이 있어줘야 기초대사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찐 50대 아주머니랑 운동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의 대학교 뭐 2학년 대학생이랑 둘이 같이 밤에 치킨을 먹고 맥주를 먹고 잤어요. 자는데 아주머니는 자면서 기초대사량 별로 태울 게 없는 거예요. 몸에 근육도 없고 다 지방이고. 근데 이 대학생은 잠만 자면서 숨만 쉬면서도 1000칼로리 이상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둘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너무 아주머니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이게
이 살, 지방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대사도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만큼 불리한 건데 여성분들이잖아요. 평소에 운동을 안 했으니까 지금 근육이 없잖아요. 근데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으면 근육이 너무 많으면 무조건 좋냐? 아니요. 심장마비 생겨요. 렙도마이올라이시스라 그래가지고 이 근육들이 녹아내려가지고 운동 너무 많이 하면 과운동 증후군 운동을 통해서 근육들이 원래 이 근육이 자란다는 거는 상처를 입어서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회복되면서 근육이 점점 커지는 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고 근육이 이렇게 찢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근육들이 문제가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 근육량이 너무 많으면 우리 몸이 또 심장이랑 혈관은 그 밀도 높은 근육들 사이로 이렇게 혈액을 다 보내야 되고 하니까 더 힘이 들어가지고 심장마비도 잘 생겨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이 바디빌더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죠.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건 또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적당한 근육이 뭐든지 적당한 게 좋겠죠. 그렇죠? 적당한 근육이 너무 없는 사람보다 너무 많은 사람보다 적당히 있어야 가장 건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는 경우가 많겠죠. 여기 있으신 분들이.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고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밥 먹고 걷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밥 먹고 누워 있는 것보다 낫지 않냐. 뭐 사람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없던 역류성 식도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이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사자들이 밥 먹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네, 늘어지게 자는 거. 네, 그런 게 정상적인 행동을 개들이 하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속쓰리다고 우리 엄마가 앉아있으랬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니까는 누우면은 쏟아지니까 아프니까 똑바로 서 있으라는 거지. 누워있어도 원래는 음식을 먹고 나면 괄약근이 위에 괄약근들이 꽉 조여가지고 그 위안으로 아무것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위산이 막 나와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눕는 게 아니라 물구나무 서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핵심은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주라는 거. 그냥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또 걸으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봅시다. 오늘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시간은 좋고 한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오늘 첫날이니까 이 기능의학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능의학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했으니까 기능의학이 현대의학이랑 다른 차이점이 뭘까요? 그럼 혈압약 대신에 비타민 먹으라 그러면 그게 기능의학인가? 아니죠. 무기만 바꾸는 게 기능의학은 아닌 거예요. 기능의학은 치료가 다른 게 아니라 진단부터가 다릅니다. 병원에 가면은 이제 의사들이 현대의학적인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아까 말한 환원주의 모델에 익숙해져가지고 감별 진단이라는 걸 해요. 거기에 집중을 해요. 이게 differential diagnosis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게 의료의 전부예요. 질병이 수많은 질병이 이제 코드가 있거든요. 질병의 클래시피케이션 그거를 따라서 이제 캐러고라이즈를 잘 하는 건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모든 환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다르고 암 환자가 있으면 다 다르고 류마티스 환자가 10명이 다 달라요. 진단명은 똑같이 나왔지만 원인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병원에서는 일단 그 진단명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진단명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진단명에 따라서 치료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사가 다르게 치료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암 같은 거 항암 수술 방사선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처벌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험공단에서 돈을 못 받아요. 의사가 보험공단에서 내가 환자 이렇게 치료했으니까 이거 치료비 주세요 하고 찍 보내면은 보험공단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환자한테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이 진단에 의해서 근거해서 요런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진단 코드랑 치료 코드가 맞게 들어가야 시스템에서 돈이 나와요. 그게 안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게 튕겨져 버려 가지고 에러가 나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진단이 정해지면 치료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치료. 근데 그걸 스탠다드 케어라 그러죠. 스탠다드 말은 좋죠. 기본이 되는 치료. 근데 이게 다 정해져 있고 그렇게만 치료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진단을 내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코미디가 발생을 하죠. 진단명을 찾고 나면 너무 안도한 나머지 그 환자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이 진단명을 탓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약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이게 현대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자기가 상실감이 너무 크고 무기력증이 심하고 무기력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성욕도 전혀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자살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의사가 듣고 대번에 이 사람의 진단이 나오죠. 여러분도 진단 내릴 수 있죠. 이 사람의 진단이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이 사람의 진단은 우울증이죠. 우울증. 그럼 의사가 이제 이 약 한번 먹어봅시다. 그러고 항우울제를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이제 우울제를 처방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근데 의사한테 다시 물어봐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거예요? 의사가 우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 우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욕이 없어요? 우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죽고 싶고 자살 충동이 있죠? 네, 우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자의 증상을 겪고 있어서 환자가 이걸 보고 우울증이라고 의사가 그걸 보고 진단을 내렸는데 이제 와서 그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가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단명인 우울증을 탓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울증이 그 증상들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잖아요. 우울증은 그 증상들을 보이는 환자들을 의사가 환자들한테 의사들이 이제 지어준 이름이죠. 병명이죠. 실제 원인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거고,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게 회복이 안 돼서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시모토 신드롬이라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서 위산 억제제 이거를 오래 먹으면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살 탄다고 햇빛 절대 안 보고 비타민 D가 결핍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우울증 생기잖아요. 아니면은 뭐 항생제를 너무 많이 복용해가지고 소화기에 염증이 생겨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생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스시에 사시미만 먹고 다녀서 수은 중독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생선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오메가3가 결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 전 단계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울증을 생기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진단을 받아서 병명을 알아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약을 먹을지가 정해졌다는 거지, 이 환자의 문제가 뭔지 그 의사가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원인이 뭔지 원인에 접근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으면 그냥 병명일 뿐이에요. 자궁 내막증 이러면 역시 그것도 자궁에 보니까 내막이 증상에 따라 분류한 병명일 뿐인 거지, 이 사람이 왜 치매인지, 이분이 왜 자궁 내막증이 생겼는지 원인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면은 우리 육체적으로 아니면 물리 화학적으로 우리 육체가 잘못될 게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그 수만 가지 이제 병명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보험 청구하는 그 진단 코드 북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 책. 너무 복잡한, 의사들 물론 자기가 처방하는 것만 처방하니까 쓰는 코드만 쓰죠. 그것도 문제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질문을 우리가 바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궁 내막증 진단을 낼 일이 아니라 요즘은 왜 이렇게 자궁 내막증이 많아졌지? 옛날 여자들보다. 골다공증이 왜 이렇게 늘어났지? 옛날 할머니들보다 지금 칼슘 훨씬 더 잘 먹고 사는데, 음식이 미네랄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아니면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고, 대상포진 환자가 왜 이렇게 늘어났지? 애들 아토피는 왜 이렇게 늘어났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아무도 안 찾죠. 병원에서 찾을 일도 아니고, 식품업계가 뭐 식품 첨가물들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GMO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뭐 제초제, 농약을 너무 과도하게 살포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기업들이 양심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뭐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이런 거 연구하죠. 아스파탐 그 인공 감미료가 안전하다. 살찌지 않고 되게 좋다. 이런 연구를 해놓으면은, 근데 이게 약간 흥분제, 신경 독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애들 집중력 장애나 ADHD 늘어날 수도 있고, 호르몬 교란시켜서 오히려 칼로리가 제로면 뭐 하냐. 칼로리가 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 더 살찔 수도 있는데, 이런 연구를 내놓으면 거꾸로 아니다라고 하는 연구만 내놓는 거예요. MSG도 마찬가지고 GMO도 마찬가지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왜? 기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논문 있잖아. 이렇게 SCI급 논문이야. 권위를 믿으라고 그런 논문 자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들만 들이밀고 연구자들 돈으로 매수해서 어디서 이상한 논문 자꾸 만들어가지고 과학이 오염되고 있는 거라고요.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그 서울대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그런 사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의학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랑 천천히 알아가시면서 내 문제의 원인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 그 태도 자체가 기능의학인 거죠. 특별한 검사 아니면 특별한 보충제, 뭐 영양제 이런 거를 챙겨 먹어야 되는 그게 아니고요. 기능의학 병원에 가실 때도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다 이렇게 좀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들, 우리 앞으로 8주간 점검을 할 건데 점검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럴 때 가는 거지. 기능의학 병원에 절대로 여기 가면 해결책이 있겠지 이러고 가시지 마시고, 절대로 아내분이 남편분 보내지 마시고 남편분이 아내분 보내지 마시고 뭐 시어머니나 친정엄마 막 억지로 끌고 손모가지 비틀어서 가지 마시고, 자녀분들이 걱정이 돼서 막 끌고 가지 마세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대면서 가봤자 하나도 도움 못 받고 돈만 쓰고 맙니다. 그 내가 각성하고 내가 깨닫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나 항상 이거를 먼저 해야 되고, 그러려고 여기 모인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저랑 같이 앞으로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4가지 앞으로 경계해야 될 것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것들 한 번만 더 짚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자, 아침 식사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 내가 먹는 아침 식사에 이게 시리얼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밥이 됐든 떡국이 됐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지 그거를 보셔야 되고, 탄수화물은 무조건 해롭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하루에 5, 6끼 뭐 이렇게 소량으로 먹는 것도 문제지만 극단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도 문제고, 배가 고플 때는 먹어야 된다는 거. 근데 나는 애석하게도 이렇게 자주 배가 고프냐. 벌써 대사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에너지 대사가 좋은 사람은 그리고 올바른 음식을 먹은 사람은 오랫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아직 몸 상태가 그러니까 그걸 점검하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극기 훈련식으로 뭘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였지 마지막? 밥 먹는 거. 밥 먹고 나서 걷는 거. 운동을 할 때도 제 영상 중에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관련된 것들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보시면 좋아요. 인슐린 저항성에 관한 거 올릴 거고, 그리고 이 운동에 관해서도 올릴 건데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수도 있고, 엉뚱하게 밥 먹고 걸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수도 있고, 별 도움도 안 되는 거. 우리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잠자면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태우는 칼로리가 75%인데 코 자린고비 같이 욕심 좀 내가지고 밥 먹고 걸어가지고 200칼로리 더 태우면 뭐 하냐고요. 오히려 문제만 생길 수 있고 소화불량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운동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4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셨나요? 여러분들? 예. 강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필요한 영상들을 제가 숙제처럼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질문 같은 것들. 여기 잠깐 질문 이렇게 쭉 볼까요? 질문이 뭐가 있나 한번, 이상한 질문이 있나 한번 보고, 제가 여기서 올린 질문들도, 질문 하나, 지난번에 그저께 우리가 테스트 방송을 했는데, 테스트 방송하면서 강의하면서 질문 하나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옆에다 주셨는데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가 못 봤죠. 끝나고 나서 봤는데, 사무엘채님께서 공황장애 약과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부모님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부작용이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일단은 우울증 약 부작용이 되게 심한 약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부작용은 자살 충동입니다. 특히 술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절대 금물, 자살 충동이 더 일어나요. 그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고요. 옛날에 뭐 연예인들이 보면은, 누구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연예인들이 새벽 4시에 맨날 자살해요. 새벽 5시에 자살하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던 연예인들이 괴로워서 밤에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욕조에서 목매달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먹으면 자살 충동이 더 일어나고, 그렇지 않아도 부작용이 많습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있다는 거는 안 그래도 이제 염려가 많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분이. 근데 이거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만약에 심하다고 한다면 안 드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을 했는데 우울증 약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을 하고 계신다, 그럼 안 먹는 게 맞는 거라고요. 이게 뭐 이런 경우에는 플라시보 효과조차도 기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노시보 효과, 약을 먹음으로 해서 더 몸이 아파지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이라는 게 요 약 먹어야 내가 살지 하는 정도의 믿음을 갖고 먹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이 실제로 환자를 개선시키고 그 우울증을 낫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오늘 아까 제가 우울증을 예로 들었잖아요. 어, 그 기능의학 설명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드릴 거예요. 예, 최사무엘님에 대한 답변이 됐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댓글창에다가 올리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리면 거기에 김기영님 올리셨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볼게요. 예, 여러분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네이버 카페에 계신 분들은 카페에 게시판 하나 만들었어요. 이 환자혁명 책 함께 읽기 온라인 강의 그 공부방, 거기다가 복습한 거 이런 것들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을 올리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목감기가 살짝 있어요.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좋지 못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컨디션 조절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첫 만남은 원래 설레니까 이게 제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잠을 설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고, 요 주말과 주중에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나가지 않고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